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게요. 낭비, 익명, 우정, 전통시장인데요. 먼저 낭비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7일 첫 방송된 짠남자 관련 키워드입니다. 짠남자는 절약이 몸에 밴 MC들이 흥청망청 소비하는 사람들의 낭비 습관을 참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날은 가수 손동표 씨의 집으로 찾아가 평소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맞춤 짠소리를 전했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음지에서 절약을 실천하던 우리 소금들 드디어 오늘 양지로 올라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절약 DNA를 가진 사람들이 저희가 모여서 잔소리보다는 뭐 짠소리라고 귀엽네. 예, 우리 또 흥청이 망청이 분들의 이제 정신 개조를 설렌다. 왔나 보다 싶었는데 아, 택배. 택배요, 택배. 다이어리 꾸미기. 닭고 재밌지. 꽃놀이랑 파도. 소박하네. 아, 배송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택배 배송비가? 이거는 아유 혼나야지. 한번 싹 닦아드릴게요. 네.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려고 저러는 건가? 밥을 먹기 전인데 저걸 왜 뽑는 거죠? 닦아야죠. 아이고 나 정말 먼지가 막 죽나 봐? 저 먼지를 닦으려고 지금 물티슈를 뗀 거야? 그래. 공용 공간이라 하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그 라인이 있잖아. 여기가 저의 칸입니다. 이건 저의 이제 사적인 취미. 야 이거 발견했다. 이거 비싼 거다. 진짜 미안한데 23살에 영양제 필요 없어. 아니 너 나이 때는 그냥 밥만 먹고 운동하면 돼. 맞아요. 진짜. 운동하면 돼. PT랑 필라 둘 다 해요. 둘 다? 그리고 23살에 뭔 필라라니. 23은 뭘 해야 돼요? 비타민도 못 먹고 밥도 못 시켜 먹고. 23은 이제 깡통차기 하면서 뛰어놀아야 되는 거죠? 집이 좀 덥다. 이거 뭐 틀어놓진 않았지? 안 틀어놨어요. 에어컨 틀까요? 더우면 일단 창문부터 열고. 여름에도요? 당연하지. 여름에 창문이면 더 덥잖아요. 안 그래. 맞바람이 불면은 그럼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쪽 양쪽 바람- 열면 돼. 막 이렇게 크게 플렉스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소소하게 좀 이제 소비하는 걸 해나가는 게 있어서 그거만 좀 잡으면 금방 좀 모을 것 같고 돈도 빨리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네, 2부작 파일럿 예능 짠남자. 첫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첫방 기대 안 했는데 진짜 웃기더라. 일상에서 가능한 절약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듯. 흥청이 망청이가 과한 거 맞는데 프로그램도 과하더라. 쓸 사람은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게 미덕인 마냥. 너무 뜻깊고 재밌다. 정규돼서 경제 전문가를 통해 낭비되는 금액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좀 더 전문적인 꿀팁도 전해줬으면. 의미 있는 기획에 정규를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진 한편 절약 포인트가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변화한 어떤 소비 트렌드를 좀 잘 포착해서 기획에 녹여낸 방송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때 이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뭐 욜로 문화라든지 플렉스 소비가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적절하게 포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국 씨를 필두로 해서 소금이 군단이 한 편이 되고 상대편에 이제 장도연 씨와 또 흥청이 망청이가 한 편이 돼서 팀전처럼 소비 습관을 두고 펼쳐지는 설전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소금이들의 주장이 좀 대부분 극단적이어서 보다 보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꿀팁 이런 것들이 좀 유의적으로 소비된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준 씨 같은 경우에는 흰 티를 받쳐 입으면 셔츠를 빨지 않아도 된다. 사실 김종국 씨도 처음에는 듣고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김종국 씨 본인도 유통기한이 뭐 진한식품 섭취에도 큰 문제 없다. 물론 자막에는 소비 기한이라고 하죠. 그 기간은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김종국 씨가 하는 발언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너무 재밌어서 너무 깔깔 웃으면서 봤거든요. 장도연 씨와 김종국 씨의 뭐 입담 같은 것은 보장된 이제 안정감이 있고요. 그 관찰 대상들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어떤 시선의 특성에 맞춰져 있는 이런 방송이다 보니까 특히 이무일 씨의 개입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샤워를 할 때 뭐 수자원 공사가 찾아오지 않느냐, 뭐 아니면 자기는 뭐 길 가면서 담뱃갑을 발로 차본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소금이의 개성이 굉장히 강해서 재밌었던 그런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국 씨가 왕소금이로 맹활약하면서 나온산 보니까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온산이 좀 혼자 사는 화려한 삶을 좀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들만이 사는 세상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단적으로 손동표 씨의 방에 캔들 워머가 켜져 있었잖아요. 나온산 같으면 감성적이다, 예쁘다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서는 사람이 없는데 저걸 왜 켜두냐 이렇게 혼을 냈거든요. 패널들이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킨 점도 좋았어요. 손동표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소한 그런 소비 습관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준 씨가 같은 아이돌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규로 돌아온다면 전문가 패널 기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절약의 당위성을 전문가가 한 번 더 짚어준다거나 아니면 출연자별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전문성이 보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익명입니다.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5월 7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보호 출산제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 취재했는데요. 익명 출산권과 아이의 알 권리를 두고 펼쳐진 찬반 입장을 살펴보고 보호 출산제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약칭 보호 출산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호 출산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경제적, 심리적 이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은 의료기관에서 비식별화된 정보, 즉 가명으로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 출산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친생 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 문제. 보호 출산을 선택한 친생 부모는 자신들과 아이의 출생, 건강 관련 정보 등을 기록하고 이는 밀봉돼 영구 보관되는데요. 친생 부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는 영원히 부모의 인적 정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I was born Seonat-bae in Seoul, Korea in 1974. 45년 만에 찾은 한국. 선아 씨가 이제서야 친부모를 찾아 나선 건 버려진 아이였다는 입양 기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입양기관들의 일부 기록 조작 사건이 국제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선아 씨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한국 입양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새로운 입양 서류. 부모의 이름 석자도 알지 못하도록 지워진 채 제공된 서류. Having the information erased, it's so frustrating. The law is protecting the parents. Yeah, but I mean, who's protecting the children? 그 어떠한 권리도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동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아기부터 살리자는 주장에 힘입어 전격 국회를 통과한 보호출산법. 보호출산법은 그 부작용을 두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조건상 키우다 보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장애 아동에 대한 유기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장애아 유기의 합법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은 보호출산법 제14조 때문입니다. 출산 후 한 달 이내라면 보호출산을 신청해 출생신고 없이 아이를 보호시설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호출산법 논란에 관해 보건복지부가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보호출산제를 이용한 장애아 유기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상담을 거쳐야 보호출산이 가능하다고 답해왔습니다. 아기는 자라고 어른이 됩니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날 아이들은 그 제도를 고마워할까요? 보호출산제로 아이를 낳은 엄마의 삶은 홀가분해질 수 있을까요? 보호출산제는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청자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유기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본인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할 텐데. 이 제도 또한 아동 중심이 아닌 어른들 중심의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호출산제는 영아 살해,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기라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제도는 꼭 필요하지만 아기가 나중에 컸을 때를 고려해 보완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처럼 제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 출산제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과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들어봤는데요. 이 위원들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높고 또 안전망도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만 들었을 때는 이 보호 출산제가 산모와 아이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법안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아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런 회차였고요. 저는 특히 방송 말미에 등장한 진행자의 멘트가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졌는데요. 태어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던 아이에게 단지 살려줬고 의식주를 해결해줬다는 것만으로 보호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들에게 되물었는데 이 멘트에서 보호출산제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낮은 인권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났고 그걸 좀 꼬집고 있어서 더욱더 마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캐나다로 입양 간 그 배선아 씨의 사례를 시간 순으로 따라가면서 이 과거를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구성이 상당히 좀 몰입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게 또 이해 가능하도록 잘 구성된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사회적으로 미혼모의 어떤 양육의 현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좀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다뤘다면 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PD수첩에서는 그 법안의 이면에 가려진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짚어줬다는 점이 의의로 다가왔는데요. 자기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아이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하는데 이 법조항에는 그런 것이 담겨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굉장히 적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이제 참고로 이 독일의 임신갈등법을 소개했는데요. 이것이 아이가 16세가 되면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법 조항을 이제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참고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줬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7월에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등등을 관련 입법 주체인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우정입니다. 이건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지난 11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가수 현아 씨의 하루가 전파를 탔는데요. 12년간 함께한 매니저와 친남매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스태프들과 속마음을 나누며 돈독한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현아 매니저 권호성 실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12년 차 접어들고 현아만 계속 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 여보세요? 나 도착했어. 문 열어주면 될 것 같은데?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간다. 아. 어디 있는데? 그냥 친오빠 같아. 안무 영상 촬영 몇 시야? 잠깐만. 아. 진짜 큰 오빠야, 오빠. 안무 연습 영상 촬영 몇 시냐? 4시부터 준비해서 5시. 4시 준비. 5시. 현아가 2년 만에 Q&A라는 곡으로 컴백하는 퍼포먼스 비디오 영상 촬영입니다. 리얼로 갑시다. 네, 컷이요. 와우. 밥 먹으러 갑시다. 여기 또 어디야? 현파시 한번 한 거죠. 어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잘 먹네. 옛날엔 진짜 음식을 아예 안 먹었는데 말라야 되는 그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자 하나로 2시간 동안 뜯어먹고 촬영 들어가면 이제 산소통 들고 헤매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너의 눈을 보고 있는 거야. 네가 괜찮은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거 우리끼리. 지금 4조각씩 먹어요? 그래 얼마나 좋아. 촬영도 잘 끝내고. 그래서 안 쓰러지잖아. 좋다고. 이번 활동도 화이팅 해봅시다. 서로를 걱정해주는 끈끈한 모습에서 가족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포미니 팬이었는데 오송송 매니저 기억나요. 진짜 찐 우정인 듯 정말 보기 좋았어요. 매니저님은 정말 든든한 친오빠처럼 보이네요. 보면서 저도 울컥. 이번 영상은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현아 씨 나온 이번 편은 진짜 프로그램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스타와 매니저, 스태프들과의 이야기와 삶이 공유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현아 씨와 매니저, 스태프들의 우정을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가구 시청률 5%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참시 초창기부터 섭외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스타 중 한 명이었던 만큼 많은 관심을 모은 것 같은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전참 씨의 정체성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현아 씨와 또 주변의 스태프들의 우정을 잘 녹여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상 선택할 때 보면 현아 씨가 이제 좀 노출이 과한 의상 이런 것들을 이제 이쁘다라고 선택을 하는데 매니저는 단칼에 안 이쁘다 그런 식으로 반대 의견을 내거든요. 매니저가 인터뷰에서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지만 또 다르게 이제 저도 그냥 오빠의 마음으로 많이 노출되는 거는 좀 싫어하는 편이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현아 씨가 알고서 나중에 좀 눈물을 흘리면서 영상 편지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는데 현아 씨와 매니저 사이의 관계가 정말 끈끈한 가족 관계 이상이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막내로 현아 씨를 만났는데 이제는 원장님이 되셔서 또 메이크업을 하는 성장서사도 좀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아 씨가 그동안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걸 멈추게 됐다라고 스튜디오에서 고백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주 실신했던 현아 씨를 위해서 메이크업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현아 씨 표정을 살피면서 컨디션을 체크하기도 하고 또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한 의상을 지향하는 것처럼 현아 씨를 위해서 굉장한 관심을 늘 쏟아부었거든요. 또 쓰러지지 않고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끝냈다고 이제 스태프들이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축하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또 비결 또한 엿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지켜봤습니다. 보통 전지적 참견 시점이 이 오후 활동까지는 매니저가 함께 하다가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매니저가 퇴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는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 스태프들이 다 함께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또 촬영 작업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의 마음을 좀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현아 씨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매력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보는데요. 그런 만큼 전지적 참견 시점다운 그러니까 스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 목적성에 이번 회차는 충실했다고 봅니다. 매니저의 시선으로 스타를 바라본다는 전참 씨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면서 현아 씨의 인간적인 매력까지 전한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스타와 매니저의 특별한 관계들 앞으로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전통시장입니다. 정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0일 방송된 찾아가는 꾸러기 교실 관련 키워드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생생한 체험학습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가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전통시장에서 계획 소비를 배우는 아이의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여기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통인시장입니다. 통인시장에선 이 엽전으로 음식을 사고요. 그걸 도시락통에 담아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까지 즐길 수 있어서 엽전으로 맛보는 전통시장 뷔페로도 불리고 있답니다. 오늘의 미션은 엽전 20량으로 원하는 음식을 사고 맛있게 점심 먹기입니다. 어디 가볼까? 뭘 먹으러 가볼까? 여기는 이 엽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책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볼 일이 없죠. 요즘은 동전도 잘 안 쓰잖아요. 성인들은 대부분 이제 카드를 많이 쓰니까 또 엽전 이렇게 보면 또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난 닭꼬치 먼저 먹고 싶어. 닭꼬치 먹고 싶어? 알았어. 무슨 맛 먹을 거야, 용이는? 기본이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소금구이 엄마는 핫한 치즈불닭. 얼마지? 엽전 8개래. 8개. 그럼 아직 2개가 남네. 8량.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선택한 메뉴는 기름 떡볶이예요. 아주 푸짐하게 담아주네요. 근데 용아, 우리 벌써 용이는 몇 개 샀지? 1개, 2개. 남은 돈은 얼마 있을까? 3량.
그리고 아직 2냥 더 남아. 여기 4냥 더 남아. 4냥 더 숨겨놓은 거야? 이거는 좀 이따 쓰려고. 음식 살 때마다 남은 엽전수를 계산하면서 미션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융이와 엄마의 엽전 총 40냥 중 먹을거리 살 때 쓴 건 총 36냥. 미션 성공입니다. 식사 후 융이가 시장 이곳저곳을 서성입니다. 융이 하고 싶은 대로. 스무시도 마시고 싶고 식혜도 먹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어. 게임? 여기 게임하는 데가 있어? 어디? 엽전 2개나 필요한데 우리 주스 엽전 마시러 가자, 4개밖에 없잖아. 괜찮겠어? 다음에 시장 오게 되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써볼까? 제가 시장 경험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도심에서 살다 보니까 마트 위주로만 다녔는데 생각보다 융이랑 같이 다녔더니 아이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엽전을 책에서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져보고 그러는 건 정말 처음이고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는 솔루션 프로그램 꾸러기 식사 교실이 찾아가는 꾸러기 교실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 현장성을 강조한 새로운 기획,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네, 체험학습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만 부모와 함께 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 역시 학부모로서 체험학습을 할 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 좋겠구나 하는 정보를 얻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엽전을 활용한 거래 방식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여겨졌는데요. 옛날 돈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좀 색다른 체험을 하게 만들고 자기의 물건을 이제 직접 사는 체험 자체가 이 소비 습관을 잡는 데도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꾸러기 교실에 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흑백사진관에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단지 체험학습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설정을 재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 하는 공통된 고민사항이 있어요. 이번 주말이나 공휴일엔 아이랑 뭘 하지? 이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부모 시청자들에게 큰 어떤 시청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같이 전통시장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흑백사진관에서 사진도 찍는 거 보면서 저도 아이랑 한번 정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식사를 마치고 엽전이 부족해서 아이가 이제 원하는 활동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적 소비의 중요성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적 목적성도 굉장히 있어서 그 부분 역시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통시장 체험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보편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익숙한 활동이라면 구성을 좀 흥미롭게 가져가거나 차별화된 정보를 조금 더 담아서 이 프로그램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민은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체험 활동이 의미 있으려면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날 전통시장 체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딱 모범적인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상인들이 아이를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구절판 같은 거 궁금해서 보니까 싸서 이제 주기도 하고. 튼튼하라고 요 계란말이 자른 건데 이건 매생이고 이건 명란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사진사분이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전에는 집마다 소가 있어서 이렇게 소 먹이러 다녔다라는 옛날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환대하는 분위기, 아이를 모두 다 반기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아이의 엄마 같은 경우에도 소감을 얘기할 때 시장의 정을 느꼈다. 그 상인들과 이렇게 소통이 굉장히 정겹게 느껴졌다라고 했는데 장소의 특징을 이렇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또 엽전으로 먹거리를 구입하는 과정도 일단 조선시대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스스로 계획하고 또 소비하는 그런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방송이었다고 봤습니다. 체험학습을 주제로 한 기획이라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꾸러기 교실을 통해 차별화된 체험 교육 정보가 다채롭게 전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